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거기 1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이게 총 6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민법 총칙 부분이. 법률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시 후발, 그 다음에 비진이하고 통정, 사기강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실제는 비교라고 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윤곽인데, 법률행위 이제 목적인데, 이 목적은 원래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건데, 요걸 잠깐 정리해놓고 요걸 좀 보자고요. 실제는 요게 좀 따라오면 좋은데, 우리가 그 법률행위 목적이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에 첫 번째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적법성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요 사회적 타당성 쪽에다가 이제 문제를 많이 배정을 하죠. 요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가 이중매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사유가 돼버립니다. 전체가 무효사유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냐 그러면 얘는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은 항상 불능 쪽에다가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 후발적 불능하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보통 요게 원시적이라는 거하고 후발적 불능 요 정도하고, 적법성은 강행 규정인데 그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단속 규정하고 그다음에 효력 규정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뒤에 가보면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체로 구조를 잡으면. 자, 이 중에 이제 확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법률의 목적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보면 확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정 그럽니다. 확정은 보통 시험에 나오면 하나 정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게 확정 정도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확정은 요것만 시험해요. 2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래입니다. 장래 확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확장하냐 그랬더니 요게 언제까지예요? 이행기까지입니다. 안 되면 잔금 칠할 때인데 보통 이행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판례로 넘어오면 요 판례예요. 법률행위 목적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대금이에요. 매매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며 사후라고 했죠. 이 사후가 언제예요? 사후가 이행기입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은 요게 나올 수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번, 2번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문제라는 거. 요 두 개 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았다. 불확정이면 얘는 그냥 절대적 무효예요. 이건 절대적 무효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나 불확정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변리사 시험 쪽에는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번하고 2번에서는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법률행위 목적은. 그래서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 자체하고 대금을 꼭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의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가능은 밑에다가 사회통념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사회통념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사회통념으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근데 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가능 여부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게 기본적으로는 계약 성립이에요. 계약 성립 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법률 행위 시라고 계산하면 돼요. 법률 행위 시라고 해요. 시점을 기준해서 가능 여부를 가리고 우리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나누잖아요. 그 원시, 후발적도 전부 다 이 원시적 불능인지 또는 후발적 불능인지 전부 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법률 행위 시예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해 가지고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전부 불능인지 일부 불능인지를 구별해요. 이게 그게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법률행위 매매계약 성립 시 당시입니다. 성립 당시에 그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그런 멘트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립 당시에 그 목적,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불가능해요. 목적이 실현 불가능해 이런 글자가 나오면 얘는 원시적으로 풀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만 무효이지만 이에 따라 책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은 뒤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라고 구별이 됩니다. 요 뒤에 요 일부 불능 전부 불능 원시 후발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적법성 여부거든요. 이 적법성인데 이 적법성은 요거예요. 반드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은 반대로 말하면 목적 자체가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강행 규정이 위배가 돼야 되지 않는데 강행 규정 안에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요 효력 규정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효력 규정은 당연히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은 유효가 되지만 여기에서 뭐가 돼요?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는 건데, 요게 아래쪽에 지금 내려와 보시면 뒤에 이제 배울 거긴 할 건데,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빈 공간이 밑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예요.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 선풍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는 걸 의미해요. 선풍기와 관계가 없다. 그럼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우리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에 해당이 돼요. 이것들은. 그럼 얘는 선풍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관련이 있는 건데 얘를 위반을 했어요. 위반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보통은 무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 강행 규정 안에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단속 규정 요 두 개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실제 올해 물어볼 차례는 됐어요. 시험에서 올해 물어볼 차례가 되긴 했는데 요걸 좀 잠깐 구별을 해볼게요. 요거
요걸 나눠가지고, 여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여기는 무효를 의미하고, 단속 규정은 유효의 무효예요. 얘는 유효를 의미하거든요. 요 두 개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유효인 거, 다음 중 무효인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아래쪽에다가 그 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것만 중개 수수료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 초과는 일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무효거든요. 요걸 일부 무효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이자 제한법의 이자를 이자 초과라고 해요. 이자 초과가 되는 것도 무효가 되죠. 이자가 초과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공익법인하고 이제 공익법인의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얘는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공익법인 재산 처분 그 정도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쓴다면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한 요 5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간 생략 등기 있잖아요. 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때 조심할 거는 중간 생략 등기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당연히 얘는 무효입니다. 이건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일 수 있는데 여기는 무효다. 요거 하나 정도만 구별해서 좀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게 유명하거든요. 요 중개사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거래도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지만 유효라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그 등기에다가 허위로 기재했다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등기 원인을 기재해요.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을 이 허위란 말을 써요. 이렇게 허위 기재했다 이런 멘트가 나와도 얘는 유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2개 정도를 구별해 놓으셔야 돼. 일단은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거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오시면 또한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강행 규정을 직접 위반할 수도 있지만 간접이란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체크 좀 해주세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탈법행위라 그래요. 탈법행위도 무효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이냐면 공무원은 원래 국유재산을 함부로 취득을 못해요. 근데 공무원 이름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타로 세워요. 대타로 세워놓고 나 대신 당신이 구매하세요. 요런 걸 요걸 간접 위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간접이라고 그래요. 간접 위반이라고 해요. 탈법행위라는 거. 요것도 당연히 뭐가 돼?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행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강행규정은 요 효력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효력규정을. 그 다음에 의무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유효입니다. 의무규정은. 다만 당사자 특약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혹시 이게 정리가 됐잖아요. 밑에다가 요것도 하나 좀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단속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얘들은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럼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갑이 있고 을 간에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는데 이 무효된 상태에서 이해 관계인 제3자가 나왔다. 근데 이 3자가 뭐라는 거예요? 선의예요. 선의이더라도 갑과 을 사이가 뭐가 돼요? 무효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무효를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도요?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애들은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죠.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요걸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지 말고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하면서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고 이렇게 현명도 하고요.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대리 행위를 갑이 책임질 만한 꼬투리가 있으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요게 지금 표현 대리거든요. 요게 원래인데 지금 표현 대리는 여기를 표현 대리라 그래요. 이 표현 대리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 거야. 그럼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데 이걸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누군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직권 조사 사항이 아직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이 되는 거고 당사자가 주장이 되어야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들은. 그래서 강행 규정을 가지고 따지면 요것들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몰아가지고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회적 타당성이다라는 거 보이죠? 근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풍기라고 하는 거 보이는가요?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그 내용은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로 한다. 보이죠? 얘를 우리가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도 나중에 가보면 얘도 예를 들면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추인이 당연히 안 됩니다.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당연히 얘는 안 돼요. 근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돼요. 알겠죠?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반환 청구가 되지만 중복되는 것은 예외가 되긴 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나누면요. 요게 지금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 되고요. 요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럼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103조가 되는 건 아니고 103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럼 강행기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103조에 위반되면 무효이긴 하지만 얘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포함 관계죠.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면서 103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요. 103조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인데 우리가 103조를 구별할 때 나름은 기억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요. 103조에 해당이 안 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103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보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응? 어떤 거요? 비자금. 비자금을 가장 먼저 꺼내요. 비자금이 있고 또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세금이 나오면 이 친구는 당연히 무효이긴 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반환 청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무효이긴 무효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통정허위. 통정보다는 강제집행으로 나오죠. 그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그러면 얘도 통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긴 하지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강박 다섯 번째. 강박도 아주 유명하죠. 강박은 당연히 뭡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서 이 친구는 취소 사유로 집어넣기 때문에 103조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있다면요. 아까 우리 그 중개사 그 직거래하는 거 있죠? 직접 거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 꽤 괜찮은 문제가 되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도박 자금.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의 처분에 대리권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은 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헤어질 때 집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통으로 무효예요. 그건. 그래서 요거에 지금 부척관계 단절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헤어질 때 증여를 하겠다. 요걸 해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해제 조건. 그래서 해제 조건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얘는 103조 위반 무효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해요. 해제 조건이 보이면 해제 조건이.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요건 이 정도 되면 돼요. 이제 투기 목적도 있고 해외 파견 경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해외 파견 경비 요걸 누가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만약에 회사를 떠나버리면 그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모두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 요것도 있고 주지 임명 행위도 있고 여럿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정도는 꼭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고 써보려고 하면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근데 들으면 알죠. 들으면 아는데 안 써지면 나중에 빨리빨리 못 찾는다고. 그것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느냐 내용이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무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이건 103조 위반,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이건 법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걸 가지고 판사가 구별을 해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떨어진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이고, 혹시 이 지문 있잖아요. 요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누가요? 나중에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행위 능력이 있느냐, 행위 능력이 없느냐 기억나죠? 미성년자 아니다. 획일적으로 구별하죠. 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 19세가 넘으면 성년자,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별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의사 능력 있잖아요. 의사 능력은 획일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아예 조항이 없어요. 그 개별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것이지, 뭐 획일적으로 무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이건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민법에다가 의사 능력을 규정을 안 뒀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개별적인 판단이고, 하나만 더 옆에 쓰세요. 플러스해서 요 사회 질서는 사회 질서입니다. 요거 사회 질서는 시대 변천입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경된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건 시험에 냈거든요. 요건 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판결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요 점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동기가 불법인 거 기억나죠? 동기가 불법은 103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기의 불법은. 근데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103조 무효가 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동기가 2번 나온다 그랬죠? 동기가 2번 나와요. 동기의 불법이 나오고요. 그럼 또 하나가 동기에 뭐가 나와요? 착오가 나와요. 이렇게. 이 동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장래 발생할 것을 예견한 거예요. 요건 장래 발생을 혹시 예견했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왔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동기의 착오가 나오지 않고 장래 발생을 예견했었는데 그 예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건 동기 착오를 의미해요. 그럼 동기의 불법은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다만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 있어요?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죠. 알려졌다면 이때는 103조 위반에 무효로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착오인가요? 착오가 아닌가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장래 발생할 거를 예견했었는데 실제는 그 예견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건 착오에 아니에요. 착오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기는 상대방이 몰라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됐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알려졌다 그랬어요. 또는 유발이 됐다. 유발은 표시가 되지 않아도 돼요. 실제는 이 유발이 다른 말로 바꾸면 기망행위 같은 거예요. 기망행위. 유발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표시가 되고 유발이 됐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표시가 되고 유발됐는데 동기의 착오가, 그럼 우리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원래 정확히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에 해당돼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중요분에 착오해야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뭘로요? 착오로 취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를 약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면 중요분의 착오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게 감평시험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감정평가사에서는 그 문제를 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안 되지만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요게 들어간다고. 요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동기의 착오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동기라는 게.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이중매매가 연결되거든요. 반사의 질서는 이중매매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중매매는 사례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잘 알면서 이 매수인이 주어가 이 매수인이에요.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가담하였다.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플러스 뭐예요? 이걸 권유했다 또는 뭡니까? 해유했다. 이런 멘트예요. 그럼 얘는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유효. 이건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좀 약간 뒤집어 볼게요. 제가 이걸 뒤집어 볼게. 나온 김에.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갖고 가면 나으니까 하나라도.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중매매는 딱 5개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외워버리면 좋아요. 이중매매는. 그러면 원래 값을 그다음에 1차 매매가 됐는데 등기가 안 넘어온 거죠. 그때 뭐라고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2차 매매를 해서 등기가 넘어와 버린 거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2번 팔아먹은 거죠. 이중매매인데 이때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오려면 이 매수자가 이 사람 있죠. 요 갑을 배신하는 거, 요 배신하는 것에 적극 가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극 가담이 됐다는 건 꿰어낸 거죠. 내한테 팔기로.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매도자가 이렇게 적극 가담한 거야.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 적극 가담은 얘는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103조 위반되는 이중매매. 어떤 거예요? 1번, 2번. 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이건 이중매매가 아닙니다. 반사의 질서가. 그럼 반사의 질서는 누가 누구의 적극 가담해야 돼? 이 매수자가 매도인을 적극 가담해야 이중매매가 되는 거고 반대로는 안 돼요. 이거 반대로 시험에 나온 게 있냐고 있어요. 감정평가세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적극 가담이 되면 정리해보면 1번. 자, 갑과 을 사이는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죠.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자, 쌍방간, 갑하고 병간은 반환 청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극 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고 103조 위반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 차이가 나타나니까. 자, 2번에 자, 을은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등기를 아직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말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직접 말소가 안 돼요. 뭐만 된다? 대위 말소만 되는데 이 대위 말소를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손배청이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행위거든. 너가 직접 가담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근거는 불법행위예요. 근거는.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것은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라 등기 청구권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할 거는 이것도 지금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사회행위라 그래요.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걸 재산 빼돌리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행위라 그래요. 원래는 사행행위라 그래요. 사행행위 이걸 취소라 그래요. 취소 그러는데 요게 안 돼요. 그럼 사행행위 취소가 채권자 취소권에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다 요걸로 나와요. 시험에. 사회행위 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는 안 돼요? 얘가 팔아먹었죠. 얘는 뭐예요?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정은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데 이중매매가 사례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 있죠. 5개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5개는. 여기서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5개 정도는 정리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는 부분들 갖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의한 급부가 아직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이미 이행이 돼버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746조에 따라 불법원인 급여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강행규정에 위반되면서 103조에 해당이 돼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불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불공정이 왜 들어오냐면 이게 지금 104조가 이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이게 지금 103조거든요. 103조는 추상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104조에다가 구체적 예시를 준 거거든요. 그럼 104조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조로 무효가 돼요?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103조로 무효가 돼. 여기를 벗어나도 103조가 되거든. 그러면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요건이. 첫 번째는 요 3개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급부하고 급부와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피해자, 폭리자 말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바,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이 중에 뭐가 있으면 된다?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자라고 하는 건데 폭리 인식만 하면 안 돼요. 이를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돼요? 이용이 꼭 들어와야 돼요. 그 이용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요 3가지 요건을 꼭 반드시 갖춰야 되고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불공정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에 공박이라든지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건 언제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뭘로 가라 그랬어요? 객관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균형성, 불균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 이걸 폭리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일곱 번째, 불공정 법률 행위가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급부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있는 거야. 다만 103조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무효행위 주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요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얘는 해년마다 문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가능, 그다음에 적법,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인데 문제는 거의 사회적 타당성 쪽에서 문제가 배정되긴 해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뒷장 넘어가면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올 건데, 자, 요게 위에다가 요게 원시, 후발 그러잖아요. 여기 중간에다 뭘 써놓냐면 중간에다가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법률 행위 성립시라.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성립시라고 하는 거 있죠? 성립시를 기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법률 행위를 성립할 때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구별할 건데, 자, 요것은 여기다 잠깐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채권법, 우리 계약법에서도 많이 문제가 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뭐라고 했냐면, 그 갑과 을이 이렇게 둘이 집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가 돼요. 근데 매매할 때게 매매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이게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법률 행위시죠. 그럼 여기는 여기 5월 1일 날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요게 이제 잔금치라고 목적물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이 목적물이 있잖아요. 목적물이 소실돼 버렸어요. 이게 소실돼 버리면 이때는 계약 체결 전에 소실이 된 거죠.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미 소실이 됐다. 요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요 중간에 소실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기준하는 거예요. 계약 요 성립시 여기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먼저 해보자고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가 계약 체결상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또 하나가 담보 책임이에요. 특히 수량부죠. 여기가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일종의 수량 부족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수량 부족 이렇게 들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땅을 사고 팔았던 거죠. 근데 원래 100평인 줄 알았는데 이게 80평밖에 안 되더라. 요 사례를 가장 많이 넣어요. 시험에 나올 때게. 그럼 이건 수량 부족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는 요걸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 부분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집이 없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혹시 이 밑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요 밑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여기 없어졌네?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좀 밑에 지금 프린트 아래쪽에 거기다가 두 개를 반절 쪼개 보세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쪽에 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작년에 요게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그러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다가 뭘 써놓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쏘면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써놓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과정이잖아요. 상자가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전제 조건은 우리 민법이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후발적 불능에서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무조건 우리 민법은 민법상으로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요건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매도인이에요. 여기서 매도인은 갑이죠. 채무를 이행할 사람이에요. 이행하는 사람. 채무 이행자입니다. 그럼 이행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이 소실되고 없다는 사실을 악이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과실. 요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수인인데 매수인은 상대방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상대방. 즉 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을은 그 집이 이미 소실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야 돼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실로 모르고 있었다. 과실로 몰랐다. 이렇게 나와요. 과실로 몰랐다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못 물어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선의이어야 되고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고. 근데 여기는 과실로 몰랐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나와요. 매도인에게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 OX. 이건 X가 되죠. 왜 그러냐면 매도인에게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요건 틀린 건데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악의가 있었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매수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이 요거예요. 그럼 책임이 뭐냐? 이 책임은 신뢰배상이에요. 신뢰배상입니다. 신뢰배상인데 신뢰배상은 일종의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신뢰배상은 뭘 넘지 못하죠?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에 아까도 그랬지만 이걸 원무, 그 다음에 계,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외우면 요건 괜찮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무효인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배상을 해주라라고 하는 거. 신뢰배상을. 신뢰배상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쓴다면 다섯 번째가 혹시 지문을 읽을 때 부당파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문 중에. 부당파괴. 그럼 부당파괴가 나오면 얘는 부당파괴는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이 부당파괴는 반드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하고 나와야 돼. 뭔지 모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손배청이 나오는데 이때도 신뢰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는 근거를 물어봐요. 부당파괴. 부당파괴란 단어가 보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요걸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작년에 배정은 안 됐고 요게 배정이 된 거죠. 작년에. 전원 정답 처리를 한 건데 요것 정도는 또 체크를 해놔야 돼요. 요 정도 하고 여기 무과실 들어온다는 거 혹시 나도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상대방은 무과실이어야 되고 요 부당파괴는 불법 행위로 풀어야 된다는 거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이 있었죠. 근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집이 소실된 거죠. 이 안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근데 이 후발적 불능은 왜 불이 난 거냐? 목적물이 왜 소실된 거냐? 요 소실된 이유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유를 따질 때는 채무자가 불을 질렀느냐 아니면 을이 질렀느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위험부담하고 채무 불이행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거예요. 자, 요렇게 따분하죠? 이게 보려니까 아는 거 보니까 따분한 거 아니에요? 자, 시험 보면 또 잘 안 나오긴 한데 자, 이게 이거예요. 이걸 미리 보고 요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요 내용들을. 근데 이게 없으면 요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이. 근데 1억이라고 매매가 됐다고요. 제가 두 개 사례를 낼 거라고. 두 개를 내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불능이 생기는 거. 불능이 생겨야 돼. 지금 불능이니까. 불능에서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야, 갑이야? 갑만 되는 거예요? 갑만 되는 거야. 을은 안 돼, 불능이. 돈은 불능이 없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근데 집이 불능이 생긴 거야. 이행이 못한다고 이행 불능. 돈은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없어서 이행 지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불능이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채무자가 되고 얘는 누가 돼요? 채권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행 날짜 5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행을 언제 해요?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요 중간에 목적물이 뭐가 된 거야? 소실된 거지. 이행이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요거예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소실이 돼서 이행불능이 생겼습니다.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지.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갑을 말하는 거야. 갑이 누구예요?
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낸 거지. 그럼 집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약속을 이행 못하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은 요 채무자가 야, 너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은 계약을 뭐 한다? 해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해제. 알겠죠? 그럼 여긴 최고를 해, 안 해요? 여기는 최고를 할 이유가 없지. 왜 그러냐면 최고한다고 이행될 리가 없으니까. 최고를 안 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해요. 해제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해지 효과가 뭐예요? 해지 효과 외워야 되죠. 해지 효과가 1번 소급 무효가 된다. 소급 무효.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야. 자, 무효 취소의 효과가 뭐예요?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야. 해제 효과는 뭐예요?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이에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의 차이점은 부당이득은 현존 이익을 반환할 수도 있어. 근데 원상회복은 받은 거 전부 돌려줘야 돼. 선악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해제는 소급 무효,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원상회복 의무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세 번째가 뭐가 들어와요? 손배청이 당연히 들어와요. 이게 해제 효과예요. 그냥 해제가 되면 당연히 나오는 효과라고. 해제가 되면. 그럼 해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쓰는 단어가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이 안 되면 해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이걸로 해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보세요. 자, 갑에 요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야. 그럼 갑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집이 소실된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 이젠? 을. 자, 을이란 사람이 이건 매도자죠. 매수자. 매수인. 이걸 다른 말로 채권자인데 이 친구의 실수로 소실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가장 초보자들한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실수로 불을 내면 채권자는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준다.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OX, X라고. 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고 채권자의 실수로 불을 낸 거라고. 그럼 이건 해제란 말을 못 쓰는 거라고. 금지어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때는 갑이란 사람은 채무자는 네가 불을 냈으니까 뭐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을에게 대금을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야. 이건 해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해제가 돼버리면 대금 청구가 안 되거든. 그렇죠?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은 타다 남은 건부지는 너가 가져가고 대금이나 좀 달라. 요걸로 해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위험. 요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대가, 매매 대가, 대금, 대가를 채권자 을이 부담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해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을이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귀책 사유가. 그게 예를 들면 이웃에서 불이 옮겨올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거나 또는 수용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문제예요. 이 위험을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갑이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누구에게요? 예,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계약금 같은 거 있죠? 계약금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계약금은 반환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위험부담에서는 해지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급무효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자,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게 바로 요거예요. 요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자,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불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법률 행위가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실현 가능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 통념으로 정하는 거지 이걸 물리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그럼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 이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계속 불가능하다는 의미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불능이 아니다. 불능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계속 불가능해야 돼.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절대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이 가능 또는 실현 불가능 여부는 물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데 이행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안 돼요. 근데 그럴싸해요.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불능과 가능 여부는 법률행위를 이행할 당시, 잔금을 칠할 당시에 불능 여부를 구별한다. 그럼 안 된다고. 성립시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럼 밑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미 화재로 소실이 됐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성립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가능했는데 이행기 전에 뭐가 된 거예요? 불능이 됐다. 보이신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보이죠? 이 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행 전에 뭐가 된 거야? 건물이 소실된 거죠. 건물이. 그럼 계약할 때는 가능했죠. 그 이후에 소실된 거죠. 그럼 여기는 계약 전에 이미 소실된 거고 얘는 계약 이후에 소실된 거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요. 그럼 밑에 자,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자,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뭐가 돼요? 무효.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라고 했어요? 항상 원무계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계, 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온다. 원무계담, 원무계담. 자, 그러면 여긴 당연히 무효가 된 거고요. 다만 원시적 불능에서는 뭐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불능일 경우는 뭐가 나와요?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 이 담보 책임은 무조건 요거예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알겠죠? 이건 수량 부족, 담보 책임입니다. 무조건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후발적 불능에서는 목적이 불능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유효입니다. 얘는 유효인데 이거 꼭 좀 체크. 이건 기본이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란 말 보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요? 위험부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계약의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가요. 채무 불이행에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인데, 자, 요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의 불이행이고, 이에 따라서 이행이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위험 부담으로 가서 해제란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 안 해놓으면 상당히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원무계담을 먼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오죠. 이제 여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담보책임. 여기는 옆에 쓴다면 전부가 불능인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가 불능인데,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상태를 말하고요. 담보책임 일부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지만 얘는 유효예요. 유효인 상태에서 담보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채무자의 위험부담은 뭘로 가라고 했어요? 옆에다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요걸로 풀어야 되거든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요게 키워드예요. 쌍방의 책임이 없으면 뭘로 풀어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풀고요. 여긴 채권자의 귀책 사유라는 거 보이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그러면 채권자가 매수자를 생각하면 돼요. 매수자의 귀책 사유이다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풀면 돼요. 위험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잠깐만 봐볼게요. 갔다 오면 잊어먹으니까. 자,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집이 있고요. 여기도 집이 있어요. 예, 둘이 교환계약 하려고 하거든. 교환계약 보이시죠? 교환계약. 물물교환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채무자예요? 누가 채무자예요? 둘 다 될 수 있는 거야. 둘 다. 근데 1번 사례에서는 갑의 집이 소실된 거야. 갑의 집이.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고요.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을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갑이 불을 질렀다. 실수로. 그럼 뭘로 빠져나와야 돼요? 요건 채무. 예, 불이행이 되니까 끝으로 해제가 나오죠. 요거,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채권자가 불을 질렀대. 채권자가 실수로. 그럼 뭘로 가야 돼? 이건 위험 부담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해제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가볼게, 이제. 2번 사례. 얘가 불이 난 거야. 갑의 집이 불난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긴 2번. 2번에서는 채무자가 누가 된 거야? 을이 되는 거야. 바뀌어야 돼요. 둘 다 물건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갑이 불을 질렀다. 아니, 을이 실수로 불을 냈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면서 얘는 뭐가 돼요? 해제가 되는 거고, 채권자 갑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얘는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해제란 말을 안 쓰죠? 안 쓰는데,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환계약에서 위험부담이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럼 누가 어떤 집이 불났는지를 먼저 골라야 돼요. 둘이 저는 부동산 있잖아요. 갑의 집이 불났다.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갑이고. 을의 집이 불났다.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을이요. 그러면 을의 집이 불탔는데 갑이 질렀대.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위험부담이고.
을이 질렀대. 그럼 뭐예요? 채무불량이에요. 거꾸로 갑에 불이 났는데 집이 갑이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 채무불량. 을이 질렀어요. 그러면 위험부담이라고.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 교환계약에서가 가장 위험부담하고 채무불량이 헷갈려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매매는 그렇게 헷갈리는 거 없는데 요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제.